서로의 의견 차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해당 사업 설명회에 직접 참석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들 같이 몰려와서 한국의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가장 처음에 소개된 게 아마 그 기부 플랫폼인데, 기부 플랫폼이 파트너가 두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두나무가 있는 이유가 이 플랫폼이 루니버스를 쓰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블록체인 상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 추적이 용이하다는 거는 일단 블록체인 장점이니까는 그냥 괜찮아 보이네 싶긴 하면서도, 토큰을 기부를 한 게 재단으로 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도 이 재단에서 이 토큰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이 기부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갔는지까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단은 서비스가 나와야 알 것 같고. 이번에 15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좀 살펴봤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요, 국가기록관리 플랫폼,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 격리직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잠시. 그래서 그때 제가 격리를 하면서 이제 격리면 이제 이 회계 내역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 내역을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회계 내역을 작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영수증을 붙인 다음에 그걸로 이따만한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가 와요. 그 감사들이 일일이 책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고, 네,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국가기록관리 플랫폼은 어느 정도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의 시선을 끈 그래도 이거 정도는 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선제적인 프로젝트 DID 같은 거, 디센트라이즈드 ID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초기에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괜찮은데 많은 것들이 좀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간에 맡겨놔도 될 텐데, 그런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털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좀 DID 관련돼 가지고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DID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생각이 다른 건 네.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DID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DID는 개인을 인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할권과 개인의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현안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정말 추진해야 되는 프로젝트 아닌가 봐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냐면은 만약에 DID가 구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국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0메가에 DID 하나가 바이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5기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신원 관리만을 위해서 5기가라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 용량을 써야 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신원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5기가를 온전하게 DID에만 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보는 관점을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DID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런 서로의 의견 차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15가지의 시범 사업들이 블록체인으로 했을 때 과연 좀 효율적인가? 기존에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내역들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시도 같아 보이는데, 블록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 해서 현실의 어떤 정보와 블록체인에 담기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좀 질문이 생기는데, 특히 중고차 이력 관리라든지
폐배터리 유통 같은 부분들은 중고차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사고 난 적 없습니다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고가 났다는 이력은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 차처럼 꾸미는 게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15개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나온 아이디어는 대학생들이나 일반인이 나가는 해커톤에서도 다 나온 아이디어들이에요. 색다른 아이디어는 아쉽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특히 실패한 사업들 위주로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기업 내부도 괜찮고 정부 부처도 괜찮고 아예 외부에 있는 컨설팅을 껴가지고 왜 이 사업이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치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면 나머지 국민들도 다 알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거는 실은 대단히 블록체인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이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첫과 끝까지 공개돼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성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공공 차원에서 공유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 어떤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나누는 거는 저는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은 되는데 웹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웹을 안 하고 인터넷 잘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웹이 등장 안 했으면 오늘날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나눈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포기하는 거나 진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 생각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흐름을 일단 막고 보는 거는 2017년에 중국이 왜 암호화폐 시장을 닫았고 우리나라가 왜 암호화폐 시장을 닫았는지를 보면은 약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 닫을 때 중푸가 엄청 심했어요.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 닫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환치기 기승부리고 그 당시에 환율을 보면은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정부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들짝 놀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닫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는 명확하게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밀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래서 ICO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 안 돼. 뭐 이거 뭐도 안 되고 뭐 벤처 인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재를 어떤 형태로 받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더 커요. 우리는 정책이 정확하게 없지만 그 각국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ICO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이 IC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는 원래 사실 예전에 ICO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에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랑 블록체인 사업하는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다 몰려들죠. 싱가포르랑 홍콩, 요즘은 우즈베키스탄도 ICO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입장이 어떠냐면 스위스나 국내 자본 유치를 억제해요.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를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의 돈이 ICO로 흘러가는 걸 최대한 막고 스위스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해외 자금을 끌어오는 수단으로 ICO를 쓰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죠. 이런 ICO 측면을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자본 유치는 5억 미만으로만 해.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는 더 많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블록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파이낸스가 들어가야 하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ICO라던가 토큰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기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 기조가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 토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하긴 했지만은 토큰의 사용처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토큰의 사용처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인플레는 시켰는데 다시 말해서 화폐는 만들어냈는데 화폐를 쓸 수가 있는 곳이 없고 대부분 화폐가 아니라 주식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토큰으로 인플레이션을 시켜버리게 되면 사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인플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처음 나온 어떤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런 정책 같은 거를 좀 현재적으로 만들어내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부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뭐 영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낼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산업계가 훨씬 더 빨리 어떤 그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거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블록체인을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여서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아까 얘기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반면에 위홈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합법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ICO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무슨 범죄시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각이나 그런 정책의 부재는 대단히 아쉽죠. 블록체인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혹시 무엇인지. 제가 한 7년 정도 공유숙박을 해왔고, 지난 한 2년 동안 블록체인으로 적용해서 조합형 공유경제, 공유숙박으로 해서 이쪽 분야에 와 있지만, 이 산업계에서의 어떤 그 좀 사기성 프로젝트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럴 때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의 의미, 국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 정립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투자자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홀더들이 밸리데이터들한테 자신의 토큰을 위임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홀더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을 약간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좋고, 검증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게 많아지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다양한 가치 창출에 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농부가 어떻게 만들어서 뭐 표시하고 있지만 거기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큰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낸 농산물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이제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꽤나 겉 보기에는 적절히 잘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 세비를 추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다면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신뢰도 평가를 했을 때 9등, 10등에서 청와대랑 국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국회의원 세비를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게 만약에 암호화폐 형식으로 나온다면, 전자화폐든 암호화폐든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것 같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블록체인 이제 국민 평가단 같은 거를 이제 50명 정도를 뽑았어요. 저도 이제 국민으로서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블록체인 잘 압니다라고 이제 쓰면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지원하신 이제 다른 학회 학회원분들도 다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해서 그런 이유로 뭐 떨어졌다라고 이제 후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이 블록체인 프로덕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지? 이게 진짜 평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점이 남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앞으로는 저희 학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라던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DID 마찬가지고요. 그 국가 기록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저장소,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들을 저장하려고 만든 게 사실 블록체인이고, 그래서 최신 상태가 중요한 거죠. 최신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사실 이 최신 상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냥 증거물, 그냥 어떤 의존성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신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최신 상태가 중요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네. 저는 맞는 얘기인데, 네. 좀 더 블록체인을 좀 더
뭐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예를 들자면 블락에 기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기술을 어떻게 하든 현상적으로 신뢰를 답보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다고 하면 또 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관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이 기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기술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시각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 만능설로 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과 사업가들과는 다르게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좀 충분히 갖춰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적용할 만한 사업들은 정부가 이미 다 적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사실 정부가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적용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제 정부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어요. 데이터 하나하나에 블록체인은 그냥 해시만 사실 간단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없죠. 그냥 무결성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그래도 간단하게 그래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학교의 블록체인 학회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것만 있어도 되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원한 다음에 그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수용한다고 하면 대단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D앱은 정말 분산형일까? 대표님 운영하고 계시는 위홈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일까요? 위험은 다오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공유 숙박입니다. 수수료도 없고 인센티브까지 주는 그래서 게스트하고 호스트가 주인인 조합형 공유 경제 모델인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이 정말로 그냥 여러 사람이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같은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분산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D앱들 그리고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분산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노드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삼성 S10을 쓴다고 하면은 삼성이 돌리는 플로우들을 믿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만든 이 웹을 통하지 않고서는 데이터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 자체가 블록체인은 정말로 그냥 어떤 마케팅 포인트로만 쓰이고 실제로 서비스는 웹의 형태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그 과정 자체가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앙화가 됐다고 보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블록체인이 탈중앙화하다는 건 지향점 같아요. 문제는 탈중앙화를 시킬 만큼 기술이 발전해 있느냐. 비트코인 네트워크 정도 말고 왜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그 탈중앙화된 D앱들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또 퀘션을 해보면 기술적 한계가 그만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좀 레이어 단에서 좀 보는데요. 프로토콜이랑 앱이랑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재윤이 형이 말해주신 것처럼 탈중앙화라는 거는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프로토콜 위에 올라가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냥 현재 D앱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서비스는 명확하게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탈중앙화는 그 애초에 이 플랫폼 기반되는 것에서의 어떤 권한이나 운영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확인하고 보고 있어 라는 관점에서 프로토콜은 이 탈중앙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단에서는 운영 주체가 없으면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산형인지 아닌지. 글쎄요, 분산형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전보다는 좀 더 탈중앙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101이 저는 탈중앙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대비할지를 뽑는 거잖아요.
기획사에 있는 그 사장의 권한 혹은 거기 있는 그 뭐 인사팀의 권한이었는데 그걸 이제 시청자한테 준 거잖아요.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탈중앙화 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도 좀 의문을 던지는 바이고, 그렇다면 완벽하게 탈중앙화 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저는 최근에 좀 재밌게 보는 디파이, 이 분야는 정말 특별한 운영 주체가 물론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탈중앙화의 어떤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제 가장 탈중앙화된 객체에 가까운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은 소수의 마이너들한테 과도한 이런 해시파워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비트코인도 사실은 완벽히 탈중앙화된 건 아니에요. 초기에 이 모든 이 시스템 디자인을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문제인 것 같고, 거버넌스나 서비스 운영 차원에서도 탈중앙화를 이루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탈중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시스템 단에서 그냥 이제 서버를 분산시키는 정도로만 이제 그냥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타협하는 것 같아요.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의 밑에 이 저변의 기술을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고, 이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이 모노폴리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센트럴라이즈가 이상적 블록체인이 가져올 이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현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차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거 다 하셔가지고. 생각할 시간 주려고 아니, 맨 마지막에. 짧게 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디앱을 쓸 때 저는 EOS 디앱을 좀 썼었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제 신원 인증 툴을 통해서 TX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쓴 TX는 제 계정에서 쓴 트랜잭션이고 그게 네트워크에 영원히 기록된단 말이죠. 제가 쓴 것이 명백한 트랜잭션이 이 디앱의 구조를 어느 정도 바꿨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분산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 지금 출시한 디앱들이 어느 정도 중앙화되어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해요. 디앱을 서비스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의 형태, 그 구조 자체는 중앙화된 서비스는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블록체인 하나 얹은 것 뿐이고 돌아가는 형태나 서비스를 만든 것들을 보면은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토큰 이코노미라던가 거래소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서 약간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기술적으로 웹 3.0이 나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중앙 서버가 없이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완전하게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좀 힘들고 뭔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당장 현재 상황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토큰 이코노미나 아니면 오거나이제이션 차원에서 이 앱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다양한 디앱들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카카오가 얘기하는 B앱은 분산형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카카오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그 블록체인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B앱이라고 디센트럴라이즈를 빼지 않았나. 위험의 현실적인 그런 그 접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이상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는 하기 힘들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블록체인 앱이라고 해서 B앱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굳이 그 D앱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시 B앱으로 만드는 거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탈중앙화 앱보다는 블록체인 앱이 뭔가 좀 이게 직관적이지 않나요? B앱 같은 경우는 우선은 B앱이라고 했을 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를 포기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컨소시엄을 만들었잖아요. 카카오가 만든 컨소시엄을 이제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들이 내가 보낸 트랜잭션을 뭐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겠죠.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B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완전히 탈중앙화가 된 형태가 아니니까.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컨소시엄이나 혹은 카카오라는 이 그룹 내에서 얼마든지 거버넌스를 바꿀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불렀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뎁 개발자들이 불렀던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 형태의 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니 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의 의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도 결국은 소수의 마이너들이 해시파워를 독점을 하고 있고 이 지금 블록체인 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대 기업들이 나서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죠, 사실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을 누가 쓰던 그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앱이든 뎁이든 앱이든 게임은 재밌으면 되는 거고 SNS는 자기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거대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전 당연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명확해지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 혹은 이것이 갖고 있는 사상이 확실히 파워풀하긴 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증명을 한 거고 이게 완벽한 주류로서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증명을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같은 데서 너 한번 들어와 볼래? 하면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네. 바로 가시는구나. 카카오가 부르는데 무슨 뭘 제가 블록체인이고 뭐가 중요해요. 카카오가 부르는데. 당연히 네, 뛰어들어가죠. 네. 네.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장 사람들이 리브라고 부르면 날아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하는 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 사상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자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이랑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게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쓰는 기술의 디스트리뷰티드한 성격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냐에는 물음표. 그리고 저는 산업 참여자로서는 물음표라고 하고 싶은데 시장 참여자로서는 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양팔 벌리고 대환영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이 하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중앙 권력에 의해서 통화량이 조정이 되고 물론 그거는 그 국가가 이제 국가의 어떤 금융 위기라던가 인플레 디플레를 이제 막기 위해서 조정을 하지만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망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막아보자라고 나온 건데 기업이 또다시 신용리지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화폐를 주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사토시가 처음에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때 하고자 했던 방향에는 굉장히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저는 모든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제곱 인터넷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 생활, 경제, 문화 모든 쪽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거든요. 그 인터넷에 그 신뢰가 들어가면서 그 어떤 분야든 모든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분야를 이건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도해 본다는 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